안녕하세요. 오감축 원투펀치 오감축 윤장현입니다. 보여주면 안 된다. 딱 보였을 때 놀라워야 되는데. 네. 바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저희가 보신 것처럼 좀 감독에 대한 얘기 더불어서 이제 좀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오감축 시간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그 안첼로티 감독의 이 해조 리더십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생각보다 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기껏 얘기해놨는데 해조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 해조 리더십 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쓸만한 요소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조 리더십으로 딱 퉁쳐버리니까 뭐 안 좋게 돼버렸네요. 네. 네. 안첼로티 감독이 저희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좀 얘기를 오감축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감독이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 결과물이 됐는데, 다른 또 위대한 거장의 리더십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리그가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좀 영국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맨시티냐 아스날이냐 승점 1점 차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벌이게 됐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 2등으로 또 쫓아가시네요, 이번 시즌도. 아니 그런데 시즌 중반부터 그랬거든요. 네. 아스날은 앞서가는 것보다는 맞아요. 네, 살짝 정말 근소한 차이로 네. 쫓아가면은 그래도 기회가 나중에 있다. 네. 물론 맨시티가 잘할 거는 알았지만 네. 역시 막판에는 실수를 안 하고 따라가는 거는 확실히 이제 끝까지 오면은 좀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팀이었다면 아스날이 이 정도로 가면은 한 번쯤 이 팀이 이제 실족할 만하거든요. 맞아요. 2, 3월부터의 맨시티는 실족 안 하네요. 네. 네, 대단합니다. 따라가다가 지쳐서 오는 팀 여기 있습니다. 예. 리버풀이요? 3등 확정 리버풀 됐습니다. 클럽의 마지막 시즌은 3등이 됐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클럽. 그렇죠. 올 시즌의 등수가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서의 어떤 기여, 리버풀에서의 위대함 이런 거를 가리진 않습니다. 예. 리버풀 역사에 정말 굵게 기록될 인물이고요. 전술적인 어떤 임팩트 2010년대 특히, 그리고 감독 티어를 논할 때 클롭 감독은 분명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네. 리버풀 팬들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하는데, 이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우승 트로피가 이제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이 됐습니다. 그 카라바오컵을 이제 제가 좀 중계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마지막 우승이 될 줄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가슴 뭉클하고 나름의 좀 뿌듯한 경기가 된 것 같아서 좀 돌이켜 보니까 추억 회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날의 승부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왠지 맨시티가 그냥 그 평행선을 좁히지 않고 결국은 끝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스포츠는 그럼요. 정말 마지막 순간 아구에로 하는 순간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는 봐야죠. 95분까지 가봐야죠. 기다려. 요즘은 한 99분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시간 9분, 10분 요새 뭐 흔하게 나와서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느낌으로서는 한 8.5분 응선 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또 감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티가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다면,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약 2008년쯤에 드디어 이 성인 무대에서 프로 지휘봉을 잡고 나서 트로피 38개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좀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21세기 감독들어서 좀 이만한 감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독을 한 연도에 대비해서 엄청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또 다른 잉글랜드의 감독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은 퍼거슨 감독이 또 엄청나게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었고, 이미 또 에버딘 제외하고 나서 이 맨유에서만 38개 트로피를 들어올린 또 명장이었습니다. 알렉스 포거슨 감독은 명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죠. 명장, 거장, 대장이죠. 그리고 뭐 감독의 대명사 한동안 과르디올라 감독이 등장해서 이 정도의 실적을 쌓기까지 지금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맞아요. 2000년대 한 중반 이때쯤만 해도 감독 그러면은 알렉스 포거슨 막 그랬었어요. 전체적인 어떤 축구 역사에서 정말 1등, 2등을 꼽을 때는 토탈 풋볼의 리누스 미켈스 감독, 그리고 뭐 아리고 사키 감독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퍼거슨 감독과 더불어 이제 언급이 되지만, 풋볼 매니저를 이야기할 때, 매니저, 그렇죠. 축구의 매니저를 이야기할 때는 한동안은 사실은 뭐 퍼거슨 감독의 위상에 대등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퍼거슨 감독이 2013년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큰 트로피 하나 딱 들면서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뭐 2000년대 이미 한 초중반 시절,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도 한 번밖에 못했고, 요 시절에도 이미 퍼거슨은 축구판 그라운드 위를
어떤 지휘하고 총괄하는 매니저로서는 거의 상징적인 이름이었다. 요번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만약에 아스날을 그대로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 커리어 38번째. 와. 요게 그런데 아주 절묘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퍼거슨 감독이 86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고 맨유에서만 38개. 네. 과르디올라가 이번에 들면 커리어 38개. 38개. 네, 물론 퍼거슨 감독은 에버딘 포함하면 49개가 있죠. 에버딘에서의 그런데 퍼거슨의 역사도 사실은 맨유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도 그럼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버딘이 UEFA 랭킹 100위권 밖의 팀이에요. 네, 100위권 밖의 팀을 가지고 커비너스컵 우승을 했습니다. 이 당시 커비너스컵은 이제 90년대 말에 이게 없어지면서 유에파컵과 이제 병합이 되는데 유러피안 컵, 커비너스컵, 유에파컵 있을 때는 커비너스컵이 2등컵입니다. 네. 슈퍼컵을 하면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랑 커비너스컵 우승팀이랑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나오지만 커비너스컵은 그때만 해도 자국 컵들의 권위가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2등컵으로 쳐줬는데 에버딘이 여기서 우승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우승하는 과정에서 바이에른 뮌헨도 잡고 레알 마드리드도 잡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스코틀랜드 리그는 두 클럽 이외에는 100년을 했다 그러면 90년은 그냥 이 두 클럽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클럽 다 해야 뭐 10년. 물론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는 100년보다도 더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에버딘 역사상 아직까지도 마지막 우승은 퍼거슨 감독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에버딘은 다시는 이제 그 자리를 밟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죠. 100위도 안 되는 클럽을 가지고서 그거를 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퍼거슨 감독은 그때부터도 이미 엄청난 레전드의 싹이 확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빅리그로 넘어왔을 때는 그럼 트로피 몇 개냐 하면은 그건 38개거든요. 네.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당연히 빅리그부터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르디올라가 만약에 요번에 리그 트로피를 들면 빅리그 트로피가 퍼거슨과 같아지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먼트다. 예.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뭐 맨시티까지 포함하면 약 16년 정도, 퍼거슨 감독은 맨유에서 한 27년 정도 이제 재임을 했었는데 기간만 따져 보면은 이 기간 대비 트로피의 개수는 확실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높게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당 트로피. 제가 볼 때 효율성은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뭐 이런 거를 거기서 집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네스북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기네스북 기록을 해도 좋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앞으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7개 트로피 아닙니까? 네.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게 2008년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16년. 아까 16년. 말씀. 예. 16년에 37개? 오우, 이거는 1년에 2점 몇 개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1년에 2점 몇 개고 그거를 매년 빠짐없이 했을 때 이 정도라는 얘기죠. 퍼거슨 감독은 근데 에버딘 이전 커리어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 커리어 전체로 하면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74년 정도, 70년대 중반에 데뷔하신 분이거든요. 네. 퍼거슨의 49개도 과르디올라의 요 기간당 트로피의 밀도에 비하면 네. 퍼거슨이 적어 보입니다.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74, 84, 94, 2004, 2013니까 퍼거슨 감독 거의 40년 그렇죠. 정도잖아요. 1년에 1점 몇 개죠, 그래도. 네, 한 개가 살짝 넘는 거죠. 네. 근데 과르디올라 말씀드렸잖아요. 2개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엄청난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잉글랜드 유럽 전역에서 또 본인의 이 매니저 커리어를 정말 보여줬던 이 퍼거슨 감독. 오늘은 이 두 위대한 감독에 대해서 좀 약간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두 감독에서 뭐가 낫다 이걸 비교하라는 것보다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렇게 밀도 높은 트로피를 어떤 리더십으로 딸 수 있었는가, 퍼거슨 감독도 이런 매니저형 감독으로서 어떤 리더십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준희 해설위원이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티어 메이커를 했었죠. 그렇죠. 두 분은 모두 S일지 SS일지 SSS일지 뭐 모르겠지만 두 분은 당연히 탑티어입니다. 모두. 네. 그런데 바르디올라 감독과 퍼거슨 감독을 비교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 시키더라도 요게 이제 뭐에다 가중치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달라집니다. 네. 제가 여기서 오늘 이거는 처음 요 단어들을 써보는데 축구 지도자의 넘버원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긴다고 봐요. 지도자. 네, 지도자. 예. 어떤 지도자에는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네. 티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교육을 해야 되고 지도, 교육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과르디올라 감독 당하기가 어렵죠. 심지어 이제 예전에 축구 혁명을 일궈냈던 많은 분들, 아스날의 허버트 체프먼 감독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 여러 또 축구사의 혁명들이 있거든요. 예. 리누스 미켈스 감독, 뭐 요한 크루이프, 아리고 사키 등등등,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그런 분들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든지 바탕 위에서 역사는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이 먼저 하신 분들의 혁명적 활동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기 이론 하나 괜찮은 거 딱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수정하고 변화하죠. 계속 수정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보강하고 그쵸. 보완하고 이거 안 하면은 머리에 두드러기가 나서 못 맞아요. 참는 사람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네. 실제로 커리어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뭔가 여태까지 조금 부족했던 거, 그리고 다른 또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는 거 계속 이제 자기 전술에다가 덧입히면서 자기 전술도 점점 더 세밀화하고 세련화시키는 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혁명가들이라 할지라도 지도자적인 관점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보다는 다 조금씩 떨어진다고 봐요. 예전에 그 혁명하신 분들도 정말 커리어 내내 그랬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어느 순간 되면 뚝 하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경우들이 많죠. 네, 더 이상 혁명도 없고. 그쵸. 과르디올라는 혁명적인 거를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거를 개선을 시켜가고 세밀화 세련화를 시켜가는데, 그래서 이 양반의 정말 그 학구열은 어디까지인가. 이 감독은 우상향이에요 매년. 그러니까요. 네.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자기 이론에 추가하는 부분들이 매년 있어요. 맞아요. 리그를 바꿀 때마다 또 추가를 해요. 그쵸. 예. 독일에서는 독일스러운 거. 독일에서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뭔가를 받아들인 게 있다면 그게 위르겐 클롭이에요. 네. 과르디올라가 독일에 딱 건너갔을 때가 독일에서 바로 그 게겐 게겐 프레싱이 유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니까 자기 축구만이 이제 전부가 아닌 게 또 보이는 거예요. 네. 과르디올라 축구에는 기본적으로 볼을 빼앗기면 몇 초 안에 다시 뺏어와라는 게 원래 바르셀로나 축구의 철학에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게겐 프레싱은 또 좀 다른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뺏어오는 것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좀 더 광폭한, 그렇죠. 좀 더 맹렬하고, 예. 좀 더 헤비메탈 같고, 헤비메탈이죠. 그거를 보고 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거기다 또 추가를 하기 시작했죠. 잉글랜드 넘어와서도 또 변화가 좀 있어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 이전에 그 어떤 혁명가와 비교해도 자신의 어떤 이론적 천재성을 계속 진보시켜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공부하는, 그러면서 자기만 공부하나요? 그거를 코칭 스텝 다 시키고. 학생들한테 다 주입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한테 배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 특히 대표가 질라탄, 나중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욕하고 막 이런 네, 사람들도 네. 있지만, 대다수의 선수들은 과르디올라에게 진짜 진정한 축구를 배웠고 과르디올라가 나를 진정한 선수로 완성을 시켜줬다,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네. 어떤 일정 3, 4년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지도자로서의 그 품성과 지도자로서의 캐릭터, 성향, 그 어떤 자질,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혁명가도 과르디올라만 하지는 않다. 저의 감독 티어 메이커는 지도자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티어예요. 예.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펩이 퍼거슨보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퍼거슨 감독을 사키 같은 사람보다는 앞에 놨을걸요? 네. 제 티어 메이커는 지도자적 관점이 일단 좀 1차적이긴 한데, 퍼거슨 감독은 뭐냐? 지휘자로서는 이겁니다. 지도자, 지휘자. 예. 축구 지휘자, 예. 축구 지도자. 아. 저는 요 단어를 오늘 처음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휘자는 아무래도 리더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더 좋은 용이하죠? 경우죠. 예. 리더, 지휘자 요런 개념에서는 퍼거슨 감독이 고트급이죠. 그러네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급이죠. 네. 이 부분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제가 크루이프나 사키 같은 사람보다는 퍼거슨 감독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워낙에 세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휘자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휘자 고트와 그럼 지도자 고트가 왔을 때 네.
거기서는 저는 지도자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축구 감독으로서는 네, 조금 네. 더 지도자 쪽이 티어가 네, 높은 네. 쪽. 예.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하면 지휘자의 개념도 들어와 있고 지도자의 개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 티어 메이커를 할 때는 훌륭한 지휘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들어와야 돼요. 같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순서적으로 나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나눠야죠. 네, 예. 여기서는 가중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걸 이제 과르디올라 쪽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트로피 개수 이제 따라잡잖아요. 그렇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요즘 뭐 평균 2점 몇 개의 그 트로피 획득을 하는데 네. 38개 잡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렇죠. 예, 38개를 뛰어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죠. 왜냐하면 시즌 끝나면은 또 슈퍼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맨시티 같은 팀은 슈퍼컵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커뮤니티 실드나 예를 들어 뭐 그런 데만 등장해도 네. 커뮤니티 실드 같은 컵은 공식 트로피입니다. 이게 다 포함입니다. 음. 네, 그거는 이벤트컵 아닙니다. 공식 트로피예요. 38개는 시간 문제고 49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한 5년 안에는 가능할 네, 수 있는 네. 수치죠. 네, 그냥 여태까지의 산술 평균만 내더라도 네. 이 두 분은 그 지도자적 관점과 지휘자적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둘 다 극단적으로 천재적인 고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첼로티 감독 말씀을 드릴 때 이건 뭔가 제3의 유형이다. 아, 맞아요. 우리가 통상 퍼거슨 유형, 과르디올라 유형을 얘기하지만 대다수의 감독은 여기 확실히 포함되기도 어렵고 저기 확실히 포함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관계 형성적 리더십, 친화적 리더십, 유연한 리더십, 네. 융통성적 리더십 뭐 이제 그런 걸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런 유형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잘 아는 거스 히딩크 감독. 오. 네, 거스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팀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가장 잘했어요?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이는 팀. 네. 거기는 이제 대한민국도 포함이죠. 그쵸. 대한민국, 호주. 그리고 한때 러시아, 그리고 PSV 에인트호번. 에인트호번. 네. 여러 가지 그 커리어를 보면 히딩크 감독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팀에게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큰 성과물을 가져다 주는 네. 그런 유형의 거장 유형이에요. 웅변을 굉장히 잘하고요. 아, 그럼 인터뷰 잘하죠. 네, 적재적소에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어떤 효과로 또 나타나냐면 인스파이어링하여. 아, 동기부여 최고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고무시키는, 구성원들에게 하고픈 의욕을 자발적으로 막 생성시키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히딩크 감독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분이 아예 전술이 없냐?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아예 전술이 없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안첼로티 감독이나 히딩크 감독이나 이런 유형들은 또 조금 세분화된 다른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퍼거슨도 아니고 과르디올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의 감독들은 우리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눈다 그러지만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대다수의 감독들은 오히려 그 두 유형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어딘가 딴 데 있는 감독들이 더 많고 그런 감독들을 또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히딩크 감독 같은 유형에 이제 또 좀 극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토 레아겔 감독. 레아겔 감독은 뭐 분데스리가 클럽을 이끌 때도 그랬고 국가대표를 이끌 때도 그랬고 히딩크 감독보다도 어쩌면 좀 부족한 팀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팀을 가지고도 올려놓죠. 성과물을 안첼로티 유형 안에는 비센테 델 보스케 같은 그렇죠. 델 보스케 감독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델 보스케 유형에 안첼로티가 포함되는 거야. 내가 더 선배야. 바꾸죠. 예. 그 두 분은 조금 같은 과고요. 레아겔 감독과 히딩크 감독도 정확히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레아겔 감독이 히딩크 감독보다 조금 더 무섭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히딩크 감독도 무서워요. 무서운데 레아겔 감독은 좀 더 무서워요, 사실은. 예. 근데 어찌됐건 요 두 분도 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딸리는 팀을 가지고 올려놓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안첼로티, 비센테 델 보스케 요 유형과 네. 또 대척점에 있는 게 레아겔 히딩크 유형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이분들은 레알 마드리드나 스페인 대표팀이나 이런 거 주면 이분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 히딩크 감독은 그랬었죠. 레알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사실 히딩크 감독도 네덜란드에서 우승 후보로 좀 손꼽혔지만 결국 우승을 못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 때도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 제너레이션이면은 사실은 뭔가 하나는 가져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레아겔, 히딩크 유형이 좀 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데 요게 완전 대척점에 있는 게 또 안첼로티, 델 보스케 유형이에요. 그러네요. 감독이 두 유형으로만
잘라지지는 않고 어딘가에 중간쯤 있는 무수히 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유형 분류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리더십의 유형 분류 좀 재밌는데 요 한 줄만 남겨도 저는 오늘 방송 많이 남기는 거죠. 지도자와 지휘자. 그렇죠. 예. 퍼거슨은 지휘자 고트. 가르디올라는 지도자 고트. 지휘자 고트를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 여전히 퍼거슨 감독을 우선시해도 저는 불만은 없다. 퍼거슨 감독 뭐 리더십의 장점은 너무 많아서 그럼요. 뭐 이루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일단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 네. 그게 이제 뭐 에릭 칸토나랄지 뭐 라이언 긱스랄지 뭐 크리스티아노 스콜스. 호날두랄지 그게 다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리더십의 장점들이 있고 매니지먼트의 거장으로서의 요소들이 있어요. 퍼거슨 감독이. 그런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축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74년부터 이분이 감독을 했었는데 2013년까지 40년 동안 감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대표적인 룰만 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른바 골키퍼 백패스 잡으면 안 된다 룰. 그렇죠. 그거 굉장히 축구에서는 혁명적인 룰이거든요. 예. 처음 적용된 대회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 그 전에 열렸던 유로 92까지는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어요. 고의적으로 동료가 줘도. 예. 그래서 그거에 좀 득을 본 팀이 사실은 피터 슈마이켈의 덴마크예요. 골키퍼한테 줘서 이 잡는 걸 가지고 그걸로 덴마크의 우승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폄하할 수는 없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봐도 되겠죠.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과 그 덴마크, 네덜란드와 덴마크 그런 대결을 보시면 80분 넘어가잖아요. 그럼 덴마크 선수들은 웬만하면 빼는군요. 이제 슈마이켈에게 주죠. 예. 근데 그거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너무 같은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이제 경고 먹거든요. 퇴장당하지 않는 선에서 요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골키퍼도 잡고 이제 웬만하면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심해지면 경고 나오거든요. 근데 퇴장은 당하면 안 되죠. 골키퍼에게 고의적으로 주기 없기 이제 그 룰이 생기면서 축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의 모습이. 예. 그러니까 이른바 발 잘 쓰는 골키퍼, 빌드업 가능한 골키퍼가 이제 그때부터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 90년대에는 중요성은 대두가 돼도 실제로 발을 잘 쓰는 골키퍼는 드물었어요. 갑자기 뭐 하려면 됩니까? 그럼요. 그 전까지 그런 걸 연말을 안 했는데 그리고 옵사이드도 공격 측에 유리하게 이제 점점 이제 완화 국면이 돼가고 있고 FIFA 평의회 그 룰을 관장하는 평의회에서 매년 조금씩 바뀌고 구체화되는 룰북들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은 그 토탈 풋볼, 그 리누스 미켈스, 요한 크루이프 그 축구 초창기부터 감독을 해서 2013년까지 감독을 한 거예요. 티키타카 막바지까지 간 거죠. 그렇죠. 티키타카의 전성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바르셀로나랑 어떻게 두 번을 붙어가지고 그 정말 역대급 팀이랑 계속 붙은 거잖아요. 토탈 풋볼의 그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티키타카의 전성 시대까지 경험한 사람이 알렉스 퍼거슨이에요. 엄청난 전술을 다 겪었네요. 이 정도 장기 집권을 하면 어떤 분야든지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되게 마련이고 그럼요. 그리고 퇴보하면서 지치죠. 통상 욕먹어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의 커리어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알렉스 퍼거슨을 그리워하죠. 야, 퍼거슨 감독은 저렇게 멤버가 안 좋아도 저렇게 부상자가 많이 나와도 뭐 예를 들어 영입 뭐 몇 명 실패해도 그래도 퍼거슨 감독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때 버텼어. 조립해서 만들어놨어가 되죠. 물론 퍼거슨 감독도 약간 실망스러웠던 시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3등으로 떨어지고 뭐 좀 기대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영입 선수도 뭐 실패를 거듭하고 그런 게 퍼거슨 감독에게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악조건에 부딪혀도 그거를 또 어떻게 꾸역꾸역 뚫고 올라와서 극복을 해서 1, 2년 내로는 다시 이걸 또 정상화를 시켜놔요. 흔히 표현하는 그 암흑기가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극복을 합니다. 퍼거슨에게는 하한선이 있어요. 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뒷불특갑 최소 3등 이런 느낌이죠. 좀 있으면 다시 괜찮은 팀을 만들어놔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재주가 그 많은 축구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계속 변화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본인이 이론적 천재라서 뭐를 새로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욕을 먹기는커녕 계속 찬양받으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다. 이게 저는 퍼거슨 감독의 최고의 재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인데 네. 여기에는 퍼거슨 감독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안첼로티 감독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적응력과 융통성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적응력, 예, 최고죠. 변화하는 이론,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트렌드, 변화하는 전술에 퍼거슨 감독은 자기가 뭐 이런 걸 발명하거나 하는 건 없는데 네. 남이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쓱 딱 보고 야 이거 맨유에 가져와서 한번 써볼까? 가져와서 써보는 게 다 성공하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맨유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특성상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폐기. 야 그럼 저걸 가져와 볼까? 가져왔는데 요거는 우리 선수들 잘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써. 우리 전술. 네. 퍼거슨 감독은 그거를 40년 동안 굉장히 잘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도 퍼거슨 감독은 트렌드에 뒤처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트렌드를 이끌진 못하지만 그쵸. 자기가 트렌드에 뒤처진 적이 없어요.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반복을 했던 게 알렉스 퍼거슨의 저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퍼거슨 감독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 적응과 그리고 이 조합 등을 통해서 떠나는 마지막 시즌까지도 이제 리그 우승을 맨유에게 선물해주고 갔으니까요. 네. 엄청난 이 장구한 역사의 감독 기간 동안 퍼거슨 감독은 확실히 본인의 트렌드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순응해서 이끌어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21세기의 유명한 가짜 9번, 폴스 나인. 예. 그것도 썼던 거 아니에요. 그쵸. 퍼거슨 감독이. 그거 누구한테 봤냐? 루치아노 스팔레티. 네. 프란체스코 토티. 토티가 리오넬 메시보다 더 먼저 폴스 나인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죠. 네. 퍼거슨 감독이 그런 스타일을 딱 가져와서 그걸로 유럽 챔피언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호날두 선수의 골도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왜? 호날두 선수가 가짜 9번이 아니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테베스 선수나 루니 선수고 네. 여기서 막 흔들고 수비 끌어내면 호날두 선수가 다다다다 들어가면서 이제 40골 이상을 이제 터뜨리는 거예요. 예. 그 전 시즌까지는 호날두 선수가 그 정도로 골이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루치아노 스팔레티 스타일을 가져오면서 호날두의 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루니, 테베스, 호날두 이 라인이 굉장히 멋들어진 축구를 했어요. 파급력 엄청났죠. 네. 근데 자기 발명품은 아니에요. 남한테 보고 가져온 거예요. 가르디올라처럼 이론적 혁신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계속 그 엄청난 학구열로서 매년 계속 발전하는 그런 건 아닌데 퍼거슨 감독은 남이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자기를 혁신을 시키는 그거는 있어요. 퍼거슨 감독. 네. 어떻게 보면 가르디올라 감독도 계속 자기를 혁신시키고 퍼거슨 감독도 계속 자기를 혁신시키는데 요 근원지는 좀 다르죠. 이 두 분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배울 게 있는 거죠. 가르디올라 감독과 이 퍼거슨 감독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비교하긴 하지만 사실 두 감독에게 다 배울 점이 있다는 부분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두 감독 말고 최근 이제 또 한국에서 또 가장 유명해진 감독이라 좀 볼 수 있는데 이 토트넘의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시즌 초반에는 정말 이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 각광을 받았고 센세이셔널한 좀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실패했잖아요. 네. 챔피언스 리그 티켓 실패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분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텐데 이거는 이제 퍼거슨 가르디올라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데 뭐 난데없이 포스테코글루냐 그런데 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포스테코글루의 이 레볼루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지도하는 내용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성까지는 나와요. 예. 입성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전에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에 입성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융통성 없어서 욕 먹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분에게도 저는 배울 거는 있더라고요. 이분에게도 배울 게 있고 이분이 고집스럽운 성격이 형성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정말 큰 무대에 과연 어울리는 캐릭터냐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어찌됐건 이분이 왜 지금 그런 스타일로 리더십이 형성돼 왔는가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분의 기본 철학은 많은 사람들이 플랜 A, B, C, D 이런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플랜 A가 안 되면
곧바로 플랜 B를 가동을 해보고 플랜 B가 안 되면 또 C를 가동을 해보고 그쵸. 이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플랜 A가 좀 잘 안 들어맞는다고 해서 바로 이거를 폐기하고 플랜 B로 넘어가잖아요. 쉽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A가 좀 잘 안 먹히면 A를 될 때까지. 더 좋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더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문제를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A가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아예 B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그 조직은 오히려 망한다. 네. 라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어. 어떤 경우에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바로 지금 설득이 되는데요.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처음 맞아요. 갔을 때도 그 전에 이제 호주 리그에서 성공한 경력 가지고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 사람이 왔을 때 외국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리그 성공 경력 가지고 J리그에서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J리그도 자존심이 당연히 있고 강하죠. 전체 리그를 봤을 때는 A리그보다는 J리그가 더 위라고 J리그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의 그 아주 그 닭공 스타일 있잖아요. 네. 지금 하는 거를 다 옛날부터 했는데 닭공 스타일이 처음부터 잘 먹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 선수들이 잘 소화하지도 못했대요. 처음에는 이분도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플랜 A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고 선수들하고 소통을 자꾸 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가지고 정상을 계속 우승하죠. 지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셀틱을 갔잖아요. 스코틀랜드를. 요코하마 마리노스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셀틱에서도 일어났는데 네. 선수들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3승 3패막 되게 안 좋았어요. 예. 승률이. 근데 셀틱은 그렇게 웬만한 팀들한테 막 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레인저스한테 지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다른 팀들한테도 졌다니까요. 여기 무패 우승을 해야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초반에 경질이기까지 갈 수도 있었답니다. 이것도 이제 반전이 된 거예요. 자기의 플랜 A를 가지고 먹히는군요. 쭉 하니까 셀틱의 그 역사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화려한 이제 그 축구가 되면서 맞아요. 다른 팀들을 다 압도적으로 이제 찍어 누르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이것도 어려움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뚫고 결국은 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사고에서는 플랜 A를 계속 개선시키는 게 플랜 A를 폐기하고 B, C로 마구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셀틱에서도 난관이 있었는데 통했고. 그걸 밀어서 결국은 극복을 했던 사람이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이분의 인생을 보면. 근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까지 그거를 계속 밀었을 때 된다고? 그거는 저도 물론 거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있긴 있어요. 요 분의 어떤 캐릭터와 리더십에 관해서도 저는 우리가 배울 점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뭐 이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쵸. 여기 읽어보면 그리스계인들의 어떤 학교 또 클럽 그런 거를 거치면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세계 축구의 중심이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런던 클럽까지 지금 온 네.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트린 그러네요. 예, 유리천장을 깨트린 이 사람의 인생 역정에서 배울 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까지 통할까? 그거는 좀 이제 저도 그거를 지금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모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룬 지도자들에게는 배울 점은 다 있어요. 토트넘 팬들께는 제가 절대 이분의 올 시즌 퍼포먼스를 모두 찬양했다거나 네네네. 모두 찬성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의 어떤 사고방식과 리더십에 있어서 한번 그래도 곱씹어 볼 대목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거슨 감독과 이제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또 이 양 감독에 대한 뭐 지도자, 지휘자 이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축구계에는 수많은 감독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형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낫다, 저게 낫다라고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겠지만 지도자인 감독인 이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또 지휘자인 감독인 퍼거슨 감독에게는 또 이런 스타일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이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안첼로티 감독의 리더십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 펩과 퍼거슨 감독의 또 이 유형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 감독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들으니까 좀 오감축이라는 주제와 또 잘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좀 다양한 감독의 리더십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감축은 이제 축구와 사회, 네. 네, 축구와 인문학, 축구와 경제. 네, 이런 거를 추구하거든요. 오감축이 앞으로는 저 말고도 또 초대 손님도 좀 모시고 해서 예. 아주 좀 파격적인 주제도 좀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감축을 외치면서 시작한 포인트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구라는 소 제목이 있었거든요. 네. 제목에 맞게 이 소 키워드에 맞게 저희가 계속해서 오감축 시간을 좀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